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와 배신, 정보의 불균형, 그리고 거대한 부가 소리 없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탐사하는 진실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진실을 더 널리 퍼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가장 예민한 동물들은 먼저 대피를 시작합니다. 금융의 세계에서도 이 법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똑똑한 돈, 즉 내부 정보를 가진 자본은 위기가 표면으로 드러나기 전에 언제나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2023년 3월 9일 실리콘밸리 은행 SVB는 자산 2120억 달러를 보유한 미국 16위의 거대 은행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심장이자 수많은 기술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털, 그리고 수천 개의 중소기업들이 꿈을 키우는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들의 희망과 미래가 이 은행의 금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2023년 3월 10일 실리콘밸리 은행은 파산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듣지 못할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은행이 붕괴되기 불과 몇 주 전부터 내부자들은 조용히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의 고위 임원들은 총 8,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자사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거대 벤처 캐피털들은 소문 없이 자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일부 부유한 VIP 고객들은 개인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라는 비밀스러운 경고와 함께 말이죠. 그렇다면 평범한 예금주들, 작은 기업의 사장들, 스타트업의 직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경고도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은행 계좌와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사업의 기반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당신이 모든 것을 잃는 동안 거대한 부를 챙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문들이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찬양하고 기술 리더들이 끝없는 성장을 약속하는 동안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비상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균열이 거대한 협곡이 되기 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불길이 모든 것을 삼키기 전에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를 맡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붕괴가 예정되어 있었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부자들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이 거대한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83년 실리콘밸리가 세계 기술의 수도로 변모하기 시작하던 때 애플은 막 매킨토시를 출시했고 차고에서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은행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은행들은 기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익도 이익도 없이 아이디어와 코드만 가진 회사에 대출해주기를 꺼렸죠. 바로 그 틈을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스타트업의 언어를 이해했고 벤처 캐피털의 생리를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SVB는 실리콘밸리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2000년의 닷컴 버블 붕괴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겨냈습니다.
2023년 그들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번영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4만 개가 넘는 고객사.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한다면 SVB의 계좌를 트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신화의 이면에서 거대한 시한폭탄이 조용히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경영진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기술 기업들은 기록적인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돈이 SVB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은행은 이 돈을 그냥 금고에 쌓아둘 수 없었습니다. 수익을 내야 했죠. 그래서 그들은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장기 미국 국채, 주택저당증권 등 안정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안전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 채권들은 10년, 20년 만기의 장기 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SVB는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역사상 가장 낮은 시기에 이 채권들을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금리가 영원히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데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그들의 예측은 끔찍하게 빗나갔습니다. 2022년 미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는 불과 18개월 만에 0%에서 5%로 치솟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인상 속도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의 가격은 폭락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수학입니다. 당신이 1% 이자를 주는 채권을 샀는데 새로 발행되는 채권이 5%의 이자를 준다면 당신이 가진 낡은 채권의 가치는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SVB는 이제 물속에 잠겨버린, 즉 가치가 폭락한 수십억 달러의 채권 더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부상으로만 150억 달러, 우리 돈 약 20조 원에 달하는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채권을 팔지 않는 한 손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수 있었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CEO인 그레그 베커는 알고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SVB를 이끌어온 그는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어떤 시한폭탄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CFO도, 이사회도, 심지어 연방규제당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2022년 말 연준은 SVB를 감사하고 문제를 지적하며 경고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SVB의 가장 큰 고객들, 즉 임원들과 직통전화를 하고 비밀스러운 저녁 식사와 골프 모임에 초대받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SVB가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27일 CEO 그레그 베커는 360만 달러, 약 48억 원어치의 SVB 주식을 매각합니다. 주당 287달러, 거의 최고가였습니다. 그의 변명은 사전에 계획된 거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부자 거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임원들이 미리 주식 매도 계획을 설정해두는 합법적인 프로그램의 일부였다는 주장입니다. 참 편리한 변명이죠. 하지만 타이밍을 생각해 보십시오. 2월 27일, 은행은 정확히 12일 뒤인 3월 10일에 붕괴합니다. 만약 그가 그 주식을 단 12일만 더 가지고 있었다면 그 가치는 0이 되었을 겁니다. 그의 360만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되었을 겁니다. 대신
그는 현금 360만 달러를 손에 쥐고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베커만이 아니었습니다. 2월부터 3월 초까지 SVB의 고위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CFO, 이사회 멤버, 고위 관리자들, 붕괴 직전 몇 주 동안 그들이 매각한 주식의 총액은 8,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들 모두 사전에 계획된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 모두 은행이 망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그 돈을 지켰습니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동안 공개적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시장을 안심시켰다는 점입니다. 2월 실적 발표회에서 CEO 그레그 베커는 분석가와 투자자들에게 은행의 강력한 입지를 역설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사적으로는 탈출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들도 움직였습니다. 2023년 3월 8일 실리콘밸리의 거물 피터 틸이 이끄는 파운더스 펀드는 자신들이 투자한 모든 회사에 SVB에서 돈을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언이나 제안이 아닌 지시였습니다. 그들은 대중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신들의 돈을 옮기고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똑같이 하라고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다른 벤처 캐피털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커이아 캐피털,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 등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은 3월 첫째 주 내내 조용히 자금을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더 큰 은행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똑똑한 돈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SVB의 프라이빗 뱅킹 부서는 수천만 달러를 예치한 부유한 고객들을 관리했습니다. 3월 초 이 고객들은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자산을 좀 분산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다른 기관으로 자금을 좀 옮겨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와 같은 부드럽고 친절한 조언이었습니다. 당신이 SVB에 1,0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운영자금 20만 달러를 가진 작은 스타트업이라면,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애쓰는 중소기업 사장이라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전화도 경고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너무 늦어버린 뒤에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오전, SVB는 거의 20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고 채권 포트폴리오 전체를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SVB 주가는 몇 분 만에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공포는 실리콘밸리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단체 채팅방과 소셜미디어는 패닉으로 들끓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동안 조용히 돈을 빼내던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와 그룹 메시지를 통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회사들에게 당장 돈을 빼라고 외쳤습니다. 댐이 무너졌습니다. 목요일 하루 동안에만 420억 달러, 우리 돈 56조 원에 달하는 인출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루 만에 총예금의 4분의 1이 빠져나가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고전적이고 파괴적이며 막을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은행은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돈은 가치가 폭락한 채권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상자금을 조달하려 했지만 가라앉는 배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아침, 실리콘밸리 은행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규제 당국이 은행을 장악했고 FDIC,
즉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통제권을 넘겨받았습니다. 40년 역사의 거인 실리콘밸리의 심장은 그렇게 멈췄습니다. 8,500명의 직원이 해고되었고 수천 개의 기업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직원 월급을 주지 못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 속에서 모든 것을 잃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레그 베커는 2월 27일에 판 주식 덕분에 360만 달러를 지켰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챙긴 8,400만 달러도 안전했습니다.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와 다른 벤처 캐피털들, 그리고 비밀스러운 전화를 받았던 부유한 고객들도 한 푼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현대판 금수저와 흙수저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가진 금수저들은 위기에서 벗어났고 아무것도 몰랐던 흙수저들은 모든 피해를 떠안을 뻔했습니다. 뻔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3월 13일 미 연방정부는 SVB 예금 전액을 보증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제 금융을 발표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인 25만 달러를 훨씬 넘는 수십억 달러의 예금까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워싱턴을 설득하여 자신들의 위기가 곧 시스템 전체의 위기라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며칠간의 공포 끝에 대부분의 예금주들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레그 베커는 360만 달러를 그대로 가졌고 임원들은 8,400만 달러를 지켰습니다. 일찍 돈을 뺀 벤처 캐피털들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해를 본 것은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던 SVB 주주들, 직장을 잃은 8,500명의 직원들, 그리고 이 모든 구제 금융의 비용을 떠안은 미국 납세자들이었습니다. 내부자들이 이겼고 나머지는 모두 패배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1997년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금 모으기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일부 부유층과 권력층은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거나 정보를 이용해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SVB 사태는 그 무대와 배우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의회 청문회가 열렸고 그레그 베커는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는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했지만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부자 거래의 진실입니다.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거래라는 방패 뒤에 숨으면 그만입니다. 타이밍이 의심스럽지만 그들이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법의 허점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빠져나갑니다. 이 패턴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2001년 앨런 사태 때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내부자들은 위기를 감지하고 자신들을 보호하며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깁니다. 위기가 닥치면 평범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내부자들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조사는 흐지부지되고 그들은 돈을 지킵니다. 시스템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SVB를 파괴했던 조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의 많은 지방은행들이 SVB와 똑같은 문제, 즉 채권 포트폴리오의 미실현 손실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은행들의 내부자들은 조용히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을 뿐 SEC 공시 자료를 보면 그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똑똑한 돈은 언제나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그들은 균열이 협곡이 되기 전에 보고 연기가 불길이 되기 전에 냄새를 맡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당신은 그 신호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굳어버린 은행 계좌를 보며 왜 아무도 나에게 경고해주지 않았냐고 한탄하게 될까요?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패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에 올 것을 알고 있다고.